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만들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요? 자, 올할 거는 너무 많이 올려놔서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대인관계 능력의 아이고 대인관계 능력의 책이 전체 챕터가 13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뒷부분은 지금부터 말하는 새벽 세강자에 함축해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힘을 내시면 끝나니까 힘을 내십시오. 자, 대인관계 능력에서 협상과 이해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밑에 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협상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 거고요. 협상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고자 하고, 또 성공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하고 나하고 협상을 했을 때 이 협상이 이루어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5단계가 있는데 그걸 학습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오. 김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님의 대화,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실 때. 김 교사님이 돈이 한 3개 정도 있죠? 돈을 더 달라. 고수를 더 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은 한 장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밖에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처음에 협상을 할 때 팩트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김 교사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투덜투덜 대면서 금액이 일정치가 않다. 지용 약간 힘이 들다. 어린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 너무 또 나댄다. 에너지를 10을 썼으면 지금은 20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너무 예의가 없고 중요성도 없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선생 대우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외 수당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 지원금을 또 받는 것도 있겠고, 원비로 해결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또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또그 원비를 제때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좀 힘들다. 그리고 조금 빡빡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 이런 것들 인정한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상은 A와 B의 어떤 의견을 합의해서 어떤 목적을 부합시킬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면 뭐가 생길까요? 분쟁이 생기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어, 고려를 해봐야 된다. 막판에는 그런 거잖아요. 나 여기 안 다녀. 말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 협상이란 이게 나왔는데,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 서로를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어, 의사결정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은 아까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교사 입장에서는 환경 열악한다든지 24시간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부모가 갑질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정신을 나가게 한다든지 이제 돌발 행동을 하는 거죠. 요새 애들이 그렇다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약간 어릴 때 산만하고 그다음 커서는 정상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조직 내에서 약간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생활 좀 폭로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아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너희들이 하니까 이제 얘네들은 3세 미만 아이들이니까 기저귀를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신경 써주지 않아서 엉덩이에 물집이 생겼다는 둥,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먹이지 않았다는 둥. 그리고 제때 재워야 되는데 재우지 않았다는 둥. 그리고 아이한테 소리 질렀다는 둥. 그리고 애들한테 뭐 체별에 대한 약간 흔적이 있다는 둥. 그리고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약간 뭐 더럽다 그래야 되나 상태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서로 할 거예요. 그런 식의 약간 대화가 오고 가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입학 전에 어떤 규정이나 규칙, 집에서 해야 할 일, 학교에서 저기 뭐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규정 사항들을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설득하는 문제, 너의 입장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해야 해, 선생. 학부모님은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고 협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 이게 협상의 개념이다. 이것도 의지가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나는 못해. 그렇게 약간 빡빡한 사람이면 또 협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걸 보겠습니다. 협상의 개념 및 특징. 예, 협상이 5가지인데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시거나 직원이 되시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적용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사람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있어야만 협상은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인이나 집단, 국가와 국가, 뭐 반드시 2사람 이상 있어요. 혼자 협상하는 거 아니죠. 나 자신하고 협상해. 나 오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어 마라, 먹어 마라, 먹어 마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누구랑 이렇게 한다. 단독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사람이 이상 있는 것이 협상이다. 협상의 주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슈가 있어야지. 뭘, 그래서, 어째서, 어떻게 합의할 건데, 어떨 건데, 이렇게 주제가 있어야 된다. 이슈가 있어야 협상의 주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 상호작용의 어떤 과정이다. 물론 희소한 자원, 희소성에 있는 자원들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욕구나 만족도, 만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 뭐 어떤 누구는 뭐 삶에 대한 만족, 누구는 돈에 대한 만족, 누구는 뭐 재물에 대한 만족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희소성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양쪽 다 할 수 없고 한쪽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갈등도 상호작용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한 자원을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발생으로부터 갈등이 생겨나는 건 맞습니다. 왜? 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린이 원장집이라고 하면 뭡니까? 어, 선생님은 뭐 더 받고 싶어 해요? 네, 원이 그쵸? 원장님은 뭐 덜 주고 싶어 해요?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죠. 나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거니까 저기 좀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상황이 그렇다. 안다. 당신 힘든 거, 고생하는 거 안다. 근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이뿐이 없다.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의 갈등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극대화의 목적이 있다. 그쵸. 양보하게 되면 협상을 통해서 극대화점을 찾는 거는 서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협상하기 전에 양보라는 자체에 1에서 뭐 5까지 있으면 나는 4 정도? 한 칸 정도는 양보할 마음이 있어. 이렇게 3이나 2까지 내려오고 싶잖아. 서로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는 상호 간의 어떤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너도 만족, 나도 만족 이런 대안을 도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1차 목적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존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협상자 간의 어떤 존중과 신뢰를 바탕해서 믿음이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한다면, 돈을 조금 올려준다면 여기에 다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김 교사를 여기 원에 계속 다니게 할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5가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모 회사,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증권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 부서의 장들을 불러서 5명씩 추려갖고 와라, 이렇게 한 20명씩 있었나 봐요. 추려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부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20명인데 여기 중에서 5명은 명예퇴직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가 평가나 그다음에 대인관계나 뭐 이런 업무 능력 향상 이런 걸로 인해서 5명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난리가 났죠. 부서장을 계속 찾아오면서 막 울면서, 저희 아모님이 뭐 아프고 뭐 저희 둘이 맞벌이가 아니고 저희는 벌어 먹어야 되고 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이 들어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한 달을 보냅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새로운 대표이사가 불러서 명세서를 내놔라. 그러니까 명세서를 못 내놨어요. 왜? 인정에 이끌려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와라. 50%뭐 예를 들어서 월급의 30%는 가감하는 걸로 그럼 합의를 써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자르지 않고 30% 정도 차감을 하는 걸로 하겠다. 뭐 얘기했더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받아갔는데 70만 원을 받아가라고 사인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막 반발을 해요. 뭐도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해서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뭐 10%나 15%면 몰라도 30%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또 합의점을 가져와서 대표이사들을 다 부서장들이 만납니다. 상의를 해봤는데 30%는 힘들고 최하 15%는 인정할 수 있다 하니 저희 좀 형편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임원들 위해서 결정할 거니까 알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줘. 그리고 원하는 대로 15%가 아닌 10%를 차감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증권이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실제 내부적인 사람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오너는 원래 10%만 차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10%를 차감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1, 2%밖에 안 됐어요. 사람을 5명 잘라라. 그것도 안 되면 30%를 감봉해라. 그것도 안 되면 협의점을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6개월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6개월을 견뎠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봐요. 내가 잘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100만 원 30%를 깎으려 그래.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려면 몇 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나고 보면 원래 10%밖에 차감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협상한 거죠. 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 하나증권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좀 증권회사로서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일단은 감봉이 돼서 너무 속상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직장을 잃지 않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뭐 이렇게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거가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시간이 없어서 함축해서 얘기하느라고 다른 걸 얘기하기 때문에 네, 되게 스토리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노하우나
사회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노하우도 배우시는데 동영상으로 뭔가를 전달하려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음? 그래서 이제 짧게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간. 협상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급하면 진다. 마음이 조급해도 지는 거죠, 사실. 그죠? 누구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증권회사 거 살짝 말씀드렸죠. 막 부서장 찾아가면서 울면서 자기 상황 다 얘기하고 뭐 누구 아프다는 둥 무슨 병이 있다는 둥 막 이렇게 절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요. 왜? 나 이 회사에 다녀야 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급박한 상황들을 알아내게 된다면 더 여유롭고 쟤 분명히 질 거야. 우리는 급하지 않아. 제가 급해.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협상을 할 때는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협상의 당사자가 제시한 최초의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협상의 자체가 비중이 매우 큽니다. 어떤 걸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걸 따라가자니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안 따라가자니 뭐 어떻게 할 거. 그리고 당당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한 증거, 왜 이렇게 당신이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범위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분 나빠. 해줄 수 없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구 틀에서 이거를 공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지금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것을 업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라도 이런 거를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안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협상의 기준이 된다. 잘 내놔야 돼요. 지금 증권에서는 몇 명 자른다 그랬어요? 5명, 20명 부서 내 5개 칸에 5명씩 추려갖고 와. 부서장한테 그렇게 완장을 딱 채워준 거죠. 당신이 나가시면 당신이 나가고 근데 만약에 거기 뭐 내부 관계자랑 막 싸웠어. 우리는 월급이 작으니까 부서장님이 나가세요. 우리 승진하고 그러게. 나가시라고요. 뭐 이랬으면 적어봐라 저거. 너 이름 적을 거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첫 제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5명에서 안 된다. 그럼 3명만 데려와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럼 30% 깎아라. 전 직원. 안 된다. 막 이렇게 기준이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양보 못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기업에서는. 야, 5명 잘려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지. 30% 빼라고 안 된다 그랬지. 우리가 회사가 지금 힘들다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너희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더 이상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어. 우리가 얘기를 한 거를 수용해 갖고 오라고. 응?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받는 사람이 맞아.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안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협상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첫 제안이 완전 중요하다. 그런 거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협상 당사자, 경쟁사, 협상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를 얘기하는데요. 아까 증권회사에서 부서장이 얘기했을 때 듣고 남들 제가 듣기로는 9시에서 6시 퇴근인데 거의 7시에 오고요. 서로 커피도 안 먹고요. 그리고 담배도 안 피러 가고요. 그리고 뭐 복사나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밑에 부하주고 누구랑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하고. 혹시 실수하거나 이럴까봐. 그래서 뭐 한 3개월인가 한 달 분위기는 완전히 진짜 대화 없이 막 기계처럼 일만 했다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누나 끊으세요, 끊으세요. 막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상 당사자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사전에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하려고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기본적인 그런 상식 그리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부서장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상대방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협상 기한, 양보,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빠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서장이 보겠죠.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겠죠. 얼마나 네, 부사장님 요새 더우신데 차 한잔 하실까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여직원들도 다 그랬는데 일절 말이 없이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업무만 했다는 자기가 여기를 뭐 7년인가 다녔는데 이런 분위기 처음이었다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엄청 힘들고 고뇌의 시간이었겠구나. 고생했어. 이제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힘. 네. 이 통제력이라는 것은 법적, 물리적 다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럼 꽉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놓으면 어떤 통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약간의 통제력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잠깐 지켜야 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거 말고도 뭐 우월성이라는 게 있죠. 남보다 내가 비교 위에 있는 거. 할아버지한테 저 노인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나이가 많다는 걸로 이해로 또 직책이 높으신 분들 또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상사야 그럼 당연히 그렇고 남자가 상사야 그럼 당연히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 권위도 있죠. 그리고 뭐 내가 사원인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법적인 것도 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통제력도 있고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도 이런 통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게 되면 개인적인 역량의 힘, 이런 개인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 아직도 학벌을 보나요? 안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공부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인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한 외모도 네, 뭐 키가 작아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못생겨서 이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네, 뚱뚱해도 자기 관리를 잘 뚱뚱은 어때요? 네? 그죠? 뭐 성향이 그런 뭐 다 살 빼서 날씬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뚱뚱해도 자기 관리 예쁘게 하고 잘하는 사람. 뭐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경험이나 태도나 전문성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역량,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역량, 태도, 경험 뭐 이런 거죠. 경험은 학교나 어떤 이런 학원이나 이런 뭐 강좌나 이런 데서 사회에서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태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부모님들 안에서 또 부모님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쟤 정말 에티켓 없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약간 말투나 이런 억양이 건방진 걸 모르죠. 모든 사람한테 공손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약간 그 친구는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가 말대꾸 엄청 하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살짝 바꿔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피스 되게 이쁘시네요. 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 어머, 쟤 봐라. 건방지게 어디서 어른한테 저딴 말을 하지? 뭐 이런 고정감을 조금 버려야 되고, 그냥 웃으면서 제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개인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인 타당성, 합법성, 뭐 정당성, 관례 아직도 있지 않아요? 전례, 상식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조금 모든 것이 약간 판례보다는 실질적으로 약간 변하는 것도 있어요. 법적 판례를 보면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난 판례들이 많이 있고 판사나 검사의 구형보다는 이제 심판원들, 시민 심판원들에 의해서 이제 뒤바뀌는 경우 그런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뭐 성폭행, 성추행
그다음에 가족 간의 폭력, 그다음에 존속살인 뭐 이런 것들은 심판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법적인 거는 판사가 내린다 하더라도, 검사 변호사가 내린다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저게 정말하냐, 정당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의붓 아버지한테 계속 폭행을 당하고 20살 때까지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아버지를 뭐 살해하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둘이 막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자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가 부모님까지 싹 다 죽이고 뭐 자녀까지 다 죽이고, 뭐 이런 거, 여자친구 뭐 동생까지 죽이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봐서는 종신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 그러면 누가 들어도 그 이해 불가능한데, 그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죠, 가해자의 심정을 0.1%라도 이해하고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무조건 사형감이면 안 돼! 막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됐냐. 이 사람 보이스피싱 해서 저 사람은 총책까지 잡았는데 왜 법적으로 3년밖에 안 줬냐. 또 뭐 그거 갖고 뭐 시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으로 정당으로 관례로 전례로 상식으로 정말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 협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우월성의 힘, 그래서 권위, 나이, 직책, 성별, 그쵸.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사람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약간 되는 것 같아요. 나이는 하찮은 미물도 다 먹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권위적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신 분을 너무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성인학습자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뭐 60대 후반, 70대, 80대 이래요. 근데 뭘로 들어왔습니까? 학생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저희들 같이 이렇게 50대 후반, 중반 되시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러세요. 아유, 사회 나왔으면 내 동생 뻘인데 내가 학교에 늦게 오는 바람에, 아유, 어린 사람한테 교수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내. 이렇게 멘붕 내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 사람을 확 누르냐, 싹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어떡해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랑 동갑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유, 친구 뻘인데 친구한테 공부를 배우네요. 아유,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엄청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동갑이지만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내가 교수거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수록 조금 좀 더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감싸는 게, 예, 감싸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 동아리 대표로 만들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아, 대표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더 우대하고 약간 추대하면서 예의를 갖췄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 생활을 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회의 역량, 우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협상의 단계 프로세스 5단계 협상의 시작. 여기 보면 협상 당사자 사이에 약간 불신이 있으면 협상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불참입니다. 나 너랑 말 안 통해.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내 의견을 좀 받아줘. 당신 의견도 내가 받을 의향이 있어. 약간 이렇게 친근감이 쌓인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약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서류 보셨나요? 제가 약간 말을 하게 되면 흥분할 수 있어서 글을 썼는데 잘 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자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약간 비추면서 협상하기 전에 어떻게 어, 그 사람이 나랑 협상할 의지 자체가 없다. 내 말만 들어 따라달라고 내 것만 해달라고 라는 뉘앙스를 비치는 간 그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의 진행에 약간 뭐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네, 무자비하게 막 네 말 안 듣고 내 말만 막 이건 아니잖아요. 협상은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협상은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이해인데요. 이거는 협상은 네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갈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의 진행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체크업해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이 협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상하도 없잖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꼭 밑에 사람이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불합리하지 않은 거라면 조직에 순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게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조직을 위한 거라면 구성원이 머리를 숙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기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제가 또 많이 했잖아요. 또 말로 살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새치의 혀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을 좀 예쁘게 좋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네, 좋게 인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를 지금 이해하고 마음을 연 상태에서 협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의 이해라고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원하는 것을 실제로 찾아내야 된다. 왜 아까도 그 증권에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그 목표는 뭐였어요? 경영자의 목표는 뭐였어요? 직업의 10%씩 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5명씩 자를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될 것에 절충점을 두고 계속 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협상을 하실 때는 약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격에서 가격을 뭐 부르면 그걸 낮게 부르고 조금 올려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찰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협상이 가능한 것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2만 5천 원에 주세요. 그랬더니 2만 5천 원은 안 돼요. 카드로 하셔도 3만 원이고요. 현금을 하셔도 3만 원이에요. 뭐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현금으로 하면 2만 7천 원 안 된다니까요. 안 팔아요. 막 이랬대요. 그건 협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일상생활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업과의 뭐 그런 뭐 개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커다 뭐 월급 협상 아니면 뭐 연봉 협상 똑같은 말인가요?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근무일 협상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건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것을 주고받는 것들은 소매가 도매가가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또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정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좀 어렵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기억이 나서 잠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과 통합의 기법으로 활용해서 이해해서 분석해야 된다. 분할이 뭘까요? 분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통합이 뭘까요? 이렇게 붙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통합
그러면 M&A를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과 기업들이 뭉쳐지는 것들. 그 M&A에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흡수합병이 있고요. 합병이잖아요. 흡수합병,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회사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게 있고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회사가 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둘이 비등할 때는 이 신설합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힘이 한쪽이 약하면 흡수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다시 했다가 이렇게 떨어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법을 사용해서 이해관계자,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고 분할하는 것은 주식만 합치는 겁니다. 사람이 합치는 게 아니라. 자, 해결 대안, 협상 안건에 대한 대안을 이제 평가를 하죠. 이게 과연 서로의 이익이 있을까? 개발한 대안의 대안들을 이제 평가해서 참석자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하고, 이거는 정말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협상이 잘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불만이라도 있으면 이게 이제 약간 사인이나 이런 그런 것 합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합의 계약서 이런 걸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니까 모든 사람이 합의하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런 협상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됩니다. 글로 뭐 연봉 계약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럼 문서로 꼭 남기셔야 돼요. 아마 기업체에서 해서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주셔서 어떻게 서로 사인하고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상은. 뭐 공증까지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증은요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지만, 공증을 했다고 해서 이 문서를 A와 B가 작성했음이라고 합의하는 거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합의한 거, 이 문서를 작성한 것만 증명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굳이 있거나 이걸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돈을 내면서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작성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의 문서를 작성해서 합의 문서의 내용이나 어떤 합의된 내용들을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체크업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A하고 B, 협상은 몇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2사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의견, 내 의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협상 진행 과정의 3단계라고 해서, 협상 과정은 협상 진행 단계에서 중요한 어떤 전 단계, 협상 진행 단계와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협상 전 단계, 이때는 뭘까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걸 협상할 건지, 어떤 걸 집행할 건지, 어떤 거를 뭐 할 건지, 뭔가를 평가하고 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슈가 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협상을 하려면 대부분의 사전 어떤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 정도,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양보 절대 할 수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의 환경 분석, 네, 실현 가능한 건지, 이행 가능한 건지, 이걸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면 협상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 형태를 좀 파악해서 뭐 TF팀, 테이크 포스트 팀이라고 해서 전문가들 뭐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뭐 노조에 관한 거면 뭐 이렇게 거기에 인사팀, 뭐 누구 팀 이래가지고 TF팀을 딱 만들어서, 그리고 자료도 정보하고 회사의 분석도 하고 상대방도 좀 분석을 해서 협상이 어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할 거다. 이런 리밋 같은 것들을 데드라인을 갖고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이렇게 연습 같은 걸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상호 이해, 아니면 협상의 진행 단계, 뭐 이런 것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요. 그리고 약간 예쁜 말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말하는 것들을 조금 조리 있게 듣고, 또 제 말도 전술 구사를 조금 약간 이해 가능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 오케이 했으면 문서 작성해서 서명하고 교환하면 되는 거죠. 이 협상의 진행 단계를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협상의 전 단계와 진행 단계와 협상 후 단계 중에서 이 협상의 진행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다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협상 전 단계,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협상은 상대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미리 사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사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협상의 진행 단계에서, 협상의 구술하는 단계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 상대에서 막 딱 잘라 말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이뤄내고 싶으면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뭐 여러 가지 A란, B란, C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제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 돼서 협상이 됐다. 그러면 네, 비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내용에 맞대어서 같다고 비춰보는 것을 비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상의 내용을 어떤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피드백 같은 걸 또 하라는, 도장 찍으면 끝이지 뭐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협상의 진행 단계 3단계들도 인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기업체를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이란 갈등 상태에 있는 이에 당사자들이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협상이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하고요. 주제가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서로 풀려고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풀고 너도 풀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저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도 안 되고 이렇게 기울어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상의 특징이다. 존중과 신뢰. 뭐 예를 들어서 하청업자랑 원청업자가 만나서 협상한다. 일 받아 먹으려면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약간 뉘앙스는 깔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상호를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 너무 조급하게 그러니까 미리 하던가 아니면 조금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가 협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좀 여유 있고 이렇게 좀 따뜻한 말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그러시냐고 마음이 조급해서 전화 드렸는데 그래도 빨리 협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담당자님이 잘 검토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서로 상호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전화 드렸으니까 시간이 없으시지만 좀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렇게 온화한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엄청나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타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문서 작성해야 돼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전, 협상 진행 과정, 협상 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협상 진행 단계 중에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가 막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끄지는 않고 다른 거를 또 피겠습니다. 11과 이거는 어차피 딱 잘라지가 않고 시간에 맞춰서 다음 시간에 또 연달아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협상과 설득에 대한 전략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나오는데 하나 또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같으세요? 밑에부터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설득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협상 전략 및 설득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탐색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피해자의 신체적 매력에 기한 편견과 판단의 오차.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어떠세요? 이렇게 삐끗하게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은 스타일이 어떠세요? 여기 쭉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실루엣을 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양복을 입은 것 같고 한쪽에 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보거나 담배를 피는 모양이 그냥 똑바로 자세가 제일 바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 뭐 그게 정답인가요? 글쎄요.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가운데 사람이 제일 설득을 잘할 것 같다.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맨 밑에 계시는 분은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분들은 뭐 약간 좀 애기 같으시고 약간 스타일이 학생 같은 느낌이라 할까? 수학자 에로스는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파토스란 사람은 아니 감성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로고스란 사람은 아니야 이성을 가지고 이거는 협상이나 설득이 가능해. 아무리 말이 잘해도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에 감동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 그리고 아무리 그 유능한 설득이라 하더라도 상대 욕구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 뭐 그래서 누구는 인품이요, 누구는 인격이요, 누구는 감성이요, 누구는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는 누구 이게 얘기한 사람들이 수학자들 얘긴데 여러분들 다 인격도 있어야 되고요, 인품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감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이성도 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습니까? 마트에서?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해서 이거 얻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품, 인격, 감성, 이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가정교육부터 부모님한테 받았던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거 이걸 습득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경험을 통해서 공부와 지식과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가시는 거라고요. 제가 정말 인사성 바르다. 애가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이뻐 죽겠어. 뭐 이런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굴 만나면 저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 행복해. 즐거워.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실루엣은 사실 보여주는 외형은 저는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이 없지만 그냥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피해자잖아요. 이 사람 중에서 판단 오차가 있으신 분들. 범죄자는 4번이나 2번일 가능성이 있어. 왜? 걔네들이 좀 있어 보여. 아니죠. 화이트 칼라도 엄청 많은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대인강의 설득에 대한 능력, 설득의 6가지 법칙 중에서 첫 번째, 자, 호감의 법칙.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자신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면 호감을 가지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그렇지만 요새 여성분들도 호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대시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해야 여자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유사한 부분을 호감을,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좋아하는 건지 좋아 보이는 건지 그냥 한번 호기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호감의 법칙. 호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대를 딱 만났을 때 호감을 가지려면 자기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뭐 키 크고 예쁘고 성형수술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 관리 깔끔하고 이 사람 정말 나한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뭐 하구나.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살아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자기 깨끗하게 내 몸을 가꾸고, 깨끗하게 옷도 이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일어나는 거죠. 일단 외모 관리가 안 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상대가 볼 때, 이 사람 좀 게으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첫 번째고요. 그래야 호감의 법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브앤테이크? 뭐 요새는 다 그런다며요. 나 밥 샀지? 너 커피 사. 막 그런다며요. 황금률의 법칙,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행위를 해라. 그게 황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상호성의 법칙, 상호의 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뒤로 물러갔다가 전진. 요번에는 내가 양보할 테니 나중엔 네가 해. 뭐 이런 거죠. 어, 근데 이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또 체크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인 근거의 법칙.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혼자 절대 못 산다 그랬잖아요. 감정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심리도 느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다. 또 너 스스로의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 자, 잠깐 끊고 다음 강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